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샘입니다. 희대의 여론조작 사기인 드루킹 사건이 신속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듯 하기만 바랬었는데 판문점 회담 물타기로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묻으려하는 저희에 맞서 싸워오신 북한 인권운동가 이희문 목사님을 모시고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 핵심은 무엇인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이한방송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전화 인터뷰로 당시에 그 북한 인권 주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조차도 판문점 회담을 일기로 모든 것이 물타기로 잊혀져 가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대의 여론조작 사기극 드루킹 사건마저 신속히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루킹 사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방송이 아니라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개인들의 제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전직 그 산하의 국정원장 4명이 조사를 받고 비서실장까지 조사를 받는데 그 중에 큰 것 하나가 바로 댓글 사건입니다. 댓글 사건이 정치 공작이라 해서 네. 사실은 그걸 조금만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아니 이런 게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수십만 개에 달하는 그런 댓글 가운데 정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100개도 안 되는 겁니다. 100개가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 아니래도 개인적으로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정치 성향이 다를 때 충분한 댓글을 달는데 무슨 국정원에서 그거 100개도 안 되는 걸 갖다 해갖고 정치 된다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그 최순실이는 의도적이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런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용해서 해먹으려는 고영태나 이런 놈들이 결국은 농단질을 했구나. 심지어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면서 네. 갖고 노르려고 했으니까 정말 아주 어설픈 사기극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보면은 이건 정말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고 또 이것을 은폐, 축소, 조작하려는 그런 경찰, 그 다음에 정치권, 심지어 언론까지 볼 때 이거는 그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농단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점점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건 단순하게 댓글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렇게 마음대로 댓글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마음대로 능멸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정치에서 아니면 검찰이 이거를 물타기로 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서 네. 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단순하게 캐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치권에 이거를 맡길 수 없고 또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언론은 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는 많은 개인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방금 말씀 중에 이게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더 깊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정말 정치 댓글이 이 정도였는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 하는데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거 막 실망,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의 도대체 정체가 어딘가. 한 2008년, 9년부터인가 이제 파워블로그로 활동을 해서 팔로워가 1,000만 명이 가깝다면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향을 보니까 아주 전문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 아마 대선과 총선에 한두 정치인들에게 찝쩍거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서부터 현재 집권 여당에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고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저기 하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작업을 한 게 벌써 오래되고, 이 사람이 당비까지 내는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당원의 사건이라면은 예. 벌어진 상황도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오히려 야당인 척 하면서 현 여당을 이렇게 공격하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나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옛날에 총선 대선에 정동영 씨, 그다음에 김용민 씨가 그 막말 사건으로 정말 감사하게 표를 엄청나게 깎아먹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번도 김어준이라 하는 사람이 이거를 오히려 이거 잡았다. 네. 이건 야권에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때리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 해갖고 터뜨려줬는데, 거기에 또 추미애 의원이 나서갖고 하면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과정까지는 아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이 정도로 크면은 벌써 첫날서부터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한 달이 넘도록 이런 사건이 이렇게 묻혀져 있을까? 거기서 저희는 참 이상하다고 느낀 건데,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이 사람이 김경수라 하는 네. 국회의원, 사실은 피렘입니다. 이 정치 경력도 없는 요 사람인데, 네. 드루킹 처음에는 연관이 없다, 뭐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 정도 했지만은,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루킹 김동원이가 단순하게 댓글 조작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 인사,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만일에 지금 현 야당 어느 한 국회의원이 그랬다 하면은 아마 첫날부터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달이 넘도록 묻혀지고, 뭐 171개의 전화까지 이거는 불법으로 개설해서 하고, 또 아이디가 처음에 뭐 614개를 사용했다 하는데, 이게 당원들이었고 이런 불법이 있다면은요, 이건 난리 나죠. 근데 이거를 왜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덮었다가 어느 날 터뜨렸을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건도 엄청나지만은 이 사건을 벌써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경수라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갑자기 도지사 선거 나왔죠? 네. 더군다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말도 안 사람인지. 됩니다. 도지사, 당신이 도지사 선거 나올 감이나 되는 사람입니까? 3선 4선도 힘드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도지사 선거 나올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피렘이 초선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김경수 의원이라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 시절에 네. 개인 수행 비서입니다. 그러면 선거에 수행 비서면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불릴 정도로, 그러면 최측근이죠. 근데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건을 모른다. 그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진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한 게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점점점 이제 언론에서 이거 문제를 캐기 시작하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게 점점 발견되잖아요. 앞으로
은폐한 것도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하고의 커넥션도 네. 너무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예, 그러는데 단순하게 김경수 의원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묻혀져 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인가요? 예? 이 양반이 네. 사건을 맡았었는데 보니까 2003년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동료 직원이 자기 같은 동료 직원을 조사한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당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의혹이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받아서 증거를 받았으면은 그걸 조사하고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금방 또 돌려줬더라고. 그러면 이거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상황이 정말 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놀란 것은 이게 점점점 커지고 이 사람의 이제 경찰에서 조사해야 될 시간이 넘으니까 자기네가 나중에 검찰한테 넘겼다 해서 검찰에서 조사팀을 꾸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저런 사람들이 검찰의 조사팀을 특검을 꾸린다면은 결론은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왜? 그런 사람들은 반대쪽에서 자기네가 당했던 사람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로 특검을 꾸린다면은 그거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네. 아이고 저런 특검 팀이 꾸려지도록 놔두는 정부도 무능하고 정말 실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정황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이 드루킹 자체가 정치의 커넥션도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를 모르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거기에도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권이 개입되지 않고는요.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 서울지검 1차장 윤대진 검사한테 네. 이게 맡겨졌다고 하는데 또 이 양반은 지금 현 정권의 민정수석인 백원우 민정수석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노무현 정권 때 같이 근무한 또 동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법에 대해서 아무리 정말 몰라도 네. 이 사건의 핵심인 정말 문재인 대통령 왕의 남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의 배후에 조사하는 사람 경찰이나 검찰이 청와대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을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이거를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그래도 지금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어느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언론이 이거를 바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언론까지 가세를 해서 언론이 지금 1순위서부터 10순위 보면은요. 옛날 같으면 이거 아마 반년, 1년 물고 늘어질 텐데 어느 순간에 이 사건의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네. 이거를 덮으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왜곡하려고 하는 언론이 도배질을 하는 걸 볼 때 이거는 경찰, 그다음에 검찰, 언론 그리고 정치선이 분명히 개입됐다 하는 게 저는 이것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어느 한쪽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그냥 단순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최순실 같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중간에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국정농단이라 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국정농단 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조작하고 만드는 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국정파괴죠. 네, 이건 바로 국가 국정농단. 전복입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동조를 했던 김경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경찰, 검찰, 심지어 언론까지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이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서 정말 진실을 바로 밝혀서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그다음에 법조계에서 경찰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야당이 이제 김성태 의원이 장애 투쟁을 한다 그러고 단식 투쟁을 한다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건수가 많았습니까? 네. 이번에
여기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요, 6.13 총선 해나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을 떠나서,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서 그 체벌을 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권이 있다면 거기에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이 정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나중에 목사님 한 번 더 출연해 주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분 좋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10년 넘게 해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제 언급을 하면은, 이번 사건에 이제 이게 단순하게 언론에서 해주겠지, 아니면 경찰에서 검찰에서 해주겠지 정도가 아니라,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국가에, 한 파워 블로거가 국회의원한테 인사 개입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사카 총영사라면은 네. 이건 보통 그냥 영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오사카의 조총련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드루킹 이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경공모나 세이맘, 나중에 우경수 여러 개 이 야당의 댓글 전위부대, 네. 이준 정말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나중에 개성경 공단까지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인사청탁이 아니니까 인사 개입이죠. 그다음에 대북 문제 개성공단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그럼요. 조작이 그리고 아니고. 거기다 네. 그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닌가요? 그럼요. 청와대에서 인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이 사람 개인 보니까 장관의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제출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거기 오사카 총영사가 자기가 아는 2명의 지인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12시간 넘게 도 변호사와 윤 변호사라는 사람이 실력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경공모 그런 카페에서 활동을 해서 알게 됐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아주 깊숙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건 거의 범죄예요. 그래서 인사 개입을 했다가 쓰고 팽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통령 청와대의 비서관을 누구를 써달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자기가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니까 협박까지 했다면은 인사가 단행되기 한두 달 전에 이미 명단까지 입수할 정도면 여러분 국민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지. 그래서 네. 이건 정말 밝혀져야 됩니다. 정말 무섭네요. 예, 정말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예. 정치권과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사건이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또 다른 범죄가, 그러니까 범죄가 범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나가서 뭐라 그랬죠?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간다 했는데, 네.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TV조선 앞에서 가서 한번 항의 기자회견, TV조선 힘내라 하면서 항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타기는 경인선 타지만 종착역은 탄핵역에 종착해야 된다 하는 우스갯말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직 대통령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반대로
그런 거를 국정농단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다 뒤흔들었는데 지금 최순실의 사건이나 또 그 거짓말의 중심이 된 JTBC가 얼마나 거짓에 거짓이고 조작하고 지금 법정에까지 불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이거는요 정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럼요 단순한 전체가 완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네. 쭈물럭 그게 바로 농단질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과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까지 개입된 그리고 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에서 벌써 개입을 한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이 하도 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피아의 식별 어떤 사람이 아군이고 어떤 사람이 적군인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북한에서 죽여라 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저는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네. 북한에서 칭찬하면 그건 반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원 사건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저 김동원 댓글 사건을 네. 비판을 하는 것을 이제 그제부터죠. 조선중앙 TV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북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드리고 비판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건 반대 공작이구나. 더 확신이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쪽 사람들 드루킹이고 연관된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적이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는 바로 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그런 정말 국정농단의 세력들이라고 알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더 확신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온 국민들이 이건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정말 언론에서 제발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진실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언론이 살지 이미 언론이 찌라시만도 못한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네. 검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미 권력의 시녀가 돼버려서 정말 저들이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평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는지 지금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농단질을 할 것 같지만은 저는 고구마 뿌리 드러나듯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저절로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 집권 세력들이 이렇게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힘든 싸움이 되지만은 이것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야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네. 함께 노력해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데 관심을 갖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한 방송에 제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힘을 합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연 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소위 인권 전문가 인권 변호사면요 정말 그분의 전공 아닙니까?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인데 탈북자들을 99년도부터 수십 년 뒀다 보니까 인권 활동가가 돼서 이제는 주와 부가 바뀌어서 아예 목회를 내려놓고 제가 북한 인권과 통일적으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문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체성을 지키고 역사 그다음에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아니 지난 1년간의 사건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볼 때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미국보다 핵무기가 더 많았는데 무너졌거든요. 핵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로 자유민주화의 바람. 그렇게 독재를 해도 탱크를 통해서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그 자유를 향한 갈구, 민주화를 향한 그 회오리 바람이 중동 지방에서부터 다 불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대만 중국 사람들 민주화 투사들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보리스 옐친하고 고르바초프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도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날이 왔더라. 그러니까 중국 중공이죠. 중공 원래 그렇죠? 중국도 그 어느 날 아침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같은 민주화 투사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해라. 중국도 그 어느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날 아침이 학자들이 생각하는 뭐 G2라고 해갖고 좀 까부는데 거기는 숫자나 돈이 아니라 이 억눌린 민간의 민주화를 향한 갈망이 결국은 그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빨리 오리라 생각하는데 북한도 지금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북한 전문가들이 요즘에 TV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실무에서 한 20년 하다 보니까 뭐 철로변 개구리 3년이면 기적을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들은 풍을 본 경험으로 나름대로 대북 관계나 그걸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남한과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자기네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올 때는요. 속된 말로 똥줄이 탄 겁니다. 자기네가 굉장히 급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연두교소에서 갑자기 그 존엄이 국민들을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45도 각도로 절도 하더라고요. 아, 너가 민심의 동향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만큼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왔는데 남한의 정치인들이 그 북한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력이 저쪽은 핵무기 미사일이 있다 하지만요. 경제의 힘은 무지무지하게 차이 납니다. 서독과 동독 할 때 보니까 뭐 한 8대1의 경쟁 차이 나는데도 동독 주민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때가 뭐 아시겠지만 남북한의 경제력은 개인 GNP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22대 1 차이 나요. 국가적으로는 44대 45대 1 그리고 1년 무역 총액은 138대 140대 1 그러면 동서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건 이미 부도난 국가입니다. 아니 핵무기 있으면 우리 밸런스 오브 테러 우리 핵무기로 무장하면 되죠. 이미 EU에 수백 개가 나가 있는데 그까진 거 20개 정도 있다 해도 여기 한 50개 들여오면 무슨 농단지를 해도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뭐가 겁납니까? 그까지는 핵무기가 전략무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내부 동향이 어떻게 가는가. 지금 국정원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정보는 32,000명이 넘는 탈북자입니다. 이건 무지무지한 휴민트인데 우리는 그런 휴민트를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빨리 입수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지금 한 지지난달에 북한의 이 장마당의 물가 시세가 킬로그램당 5,000원이 넘으면은 붕괴된다고 생각해서 당국에서 그거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유엔의 경제 제재 초강경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니까 그게 7,000원을 벌써 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마당에 민간이 먹고 살아야 돼. 국가에서 배급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나마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도와주어서 대북 송금을 해갖고 그게 시드마니가 돼서 장마당이 수도 없이 형성돼서 그게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주는데 국가는 존엄제도가 파괴됐습니다. 그렇죠? 존엄이 무슨 존엄입니까? 이미 김일성 때 조금 있었고 김정일 때 반 무너져 내렸고 이 손자에게는 이미 존엄이라 하는 건 우상화는 무너졌어요. 그런데다 배급제도 무너지죠. 그럼 공산국가에서 우상화 무너지고 배급제도 무너지면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 남아서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소위 진보라고 하는 햇볕 정치에 의해서 자꾸만 죽어야 될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정작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 독재 정권에게 당하고 있는 2,300만, 2,500만, 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세월호 학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 반의 반만 갖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울어주고 대신 떠들어주고 하면요, 벌써 그 정권 무너지고 통일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아니 북한 정권에게는 그렇게 벌벌벌 떨고 관심이 많으면서 북한 주민, 우리 동조가 아니에요. 세월호 학생들이 그 간타까우면은 굶어 죽어가고 이 맞아 죽어가고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서부터 지난 한 1년 사이에 네. 인권 문제가 독재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압박으로 하고 있는데 이놈의 정권에서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인권 얘기하면서 북한의 독재와 북한 그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우리는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인권 문제, 독재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는 민주화의 바람이기 때문에 핵무기보다 저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거를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 USB를 통해서, 삐라를 통해서, 그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인권 문제로 흔들고, 네. 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는 북한 핵, 한반도 핵이라고 벌써 물타기를 하는데 북핵 문제죠. 무슨 한반도 우린 남한에 없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서 회담하고 평화 조약 맺고 페이퍼로 해갖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또 수작질을 하고 시간 벌기하고 그 사이에 자기네 숨통을 틀 돈을 받을 거예요. 이미 그 정황들이 미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엔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인권에 최고의 중점을 두고 대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니네 핵 이젠 컴플리트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말이 또 생겼더라고요. 퍼머넌트, CVID에서 PVID, 그냥 영구적으로 완전히 해결된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 같은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의 무기가 가장 무섭고 북한 김정은 정권도 민심을 가장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민심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차우체스크 처형하듯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저희는 그 방법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권이 그냥 떠드는 인권이 아니라 우리 남한의 인권은요, 상대적인 인권입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월급 더 받기 위해서인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절대적인 그냥 인간의 존엄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배부른 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세월호 그 젊은 학생들 그 같은 마음으로 정말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마음이 정말 전달돼야 우리 한국의 민주화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남한이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이 지금 반쪽짜리거든요. 그러나 이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이 누릴 때에 온전한 자유민족 번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목회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특수 목회로 제가 나선 것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 부흥하실 훈련시킬 분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99년도부터 거의 20여 년을 가슴에 품고서 목소리가 돼주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과 통일 쪽에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애정,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쪽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 인권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현 정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겠습니다. 희대 정치 사건 또 드루킹 사건을, 정치 사기극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이벤트에 능한 지금 현 정권이 판문점 남북회담을 빌미로 모든 사건을 물타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 거기 홀려 있는 사이에 목사님 말씀처럼 드루킹 해명 없이는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기극으로
특검이 아니라 더한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 해주신 이희문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